경제는 정말 위기일까? 한국 경제에 희망은 없는 것일까? 경제 칼럼니스트 최용식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 그곳에 희망의 내일이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게는 큰 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학계가 경제학을 배우러 한국에 찾아오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10년 안에 일본을 뛰어넘게 하는 것.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세 번의 강의가 제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최첨단 경제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기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파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렸네요. 지금 시골 다방에서 얘기되는 정치 얘기, 정치 평론가 뺨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시장 저작거리에서 얘기되는 교육 문제, 아마 교육 전문가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수준이 왜 저 사람들밖에 안 돼 하고 한탄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 문제만 나오면 다 외면합니다. 제가 대학의 강연이나 사회단체 강연을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경제는 어려운 것. 그거 들어서 뭐해? 잘 안 모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말씨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경제 문제만 나오면 주의를 살핍니다. 경제 전문가 혹시 없나? 경제학과 교수 혹시 없나? 그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발언의 기회를 양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 문제는 어렵다. 경제학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경제학은 쉽습니다. 경제 문제는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 아마 고등학교 때 일반사회 혹은 정치경제 대부분 다 배우셨죠? 거기 이상 벗어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학 중에서 우리 경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른다. 투자가 늘면 경기는 상승한다. 이건 약간 어렵지만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한다. 이 세 가지 이외에 경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저는 그런 이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만 어렵습니다. 무차별 곡선, 저 이 대학 때 그거 도출하느라고 애썼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 이런 거랄지, ISLM 곡선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쥐가 날라 그럽니다. 머리에서 쥐가 날라 그래요. 핵시에 올린 정리는 지금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현실에 적용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학이 어렵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또 엄청난 폐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 지금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속았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현재 나쁜 건 아니고 미래는 더 낙관적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1강만 끝나도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현안 중에 하나가 산업공동화죠. 우리 생산시설들 중국으로 이전되고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인도로 이전되고 있죠. 신발 공장도 옮겨가고 옷 공장도 옮겨가고 냉장고 공장도 옮겨가죠. 그렇죠.
꼭 진짜 같죠?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02년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4월달 수출이 4년 전, 그러니까 2005년 4월의 수출이 2001년 4월 수출 실적보다 2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형 경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 40%에 육박하는 그 수출이 4년 전에 비해서 2배 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수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거 갖고 수출했죠? 네, 우리가 생산한 거 갖고 수출했습니다. 우리 산업시설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지어지는 시설도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특수한 사실을 마치 일반적인 사실처럼 확장하면 그 논리는 오류입니다. 거짓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외환위기 전의 성장률과 실업률을 두 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92년, 93년 보시면 5.9% 성장하고 6.1% 성장할 때 실업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랬죠? 자, 외환위기 후를 좀 봅시다. 2001년 3.8% 성장에 그쳤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0.3%포인트 낮아졌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외환위기 전에는 6% 이상 성장해야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고용 없는 성장했죠? 지금은 3.8%만 성장해도 취업자가 더 늘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성장을 하고 있죠? 고용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만 확인했어도 감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 이 사실일 겁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5%에서 6% 사이는 됐었는데 외환위기 후에는 3 내지 4%로 떨어졌고 지금은 2 내지 3%로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사실일까요? 지난해 성장률 4.6%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3에서 4% 혹은 2에서 3%라면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무려 1.6% 내지는 2.6% 더 높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 그래야 합니까? 작년에 경기 과열됐다. 경기 진정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 경제 전문가들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가 부진해서 큰일 났다. 이 얘기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지속 가능하겠죠? 어떤 경우에 지속 불가능하냐면 물가 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가 있을 때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률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재 성장률 도출하는 법 쉽게 알겠죠? 물가 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가 없었던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로 보시면 되죠? 여기 제가 99년, 2000년, 2002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에 국제수지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표 보시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최소한도 7%는 넘는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7% 넘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 설비 투자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비 투자가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상승하면 설비 투자는 더 늘어나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또 다시 성장률은 더 높아지죠. 따라서 설비 투자 부진은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성장률을 더 높이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변수가 아닙니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요새는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환율 하락 속에서도 지금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이 표에서 보여드렸죠.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수출을 한다고. 근데 그 사이에 세계 경기가 특별히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안 좋았던 때도 있고 그런 대로 괜찮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그때 환율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오면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1005원 정도 한답니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수출 가격이 30% 이상 올랐어도 우리 수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 당국이 먼저 그랬어야 했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은 그 이유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빚었냐? 2001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진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01년도 성장률 우리 아까 3.8%였다 그랬죠? 경기가 부진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 환율을 올려서 수출 가격을 좀 낮춰서 수출을 늘리자. 그러면 국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화 가치를 12.2%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됐냐? 수출은 12.7%가 떨어졌습니다. 환율을 올렸더니 이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 이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유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신백화점 망했죠? 명동백화점 망했죠? 미도파 백화점 부도났죠? 그 백화점들이 왜 부도났습니까? 후발 백화점들이 들어섰을 때 가격을 깎아서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려다가 망했습니다. 신세계는 롯데백화점이 생겼어도 지금 잘 나가죠? 신세계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가격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백화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품질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졌네 이렇게 믿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대메이저들을 뚫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불과 2,800달러 하던 그 차가 지금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품질이 좋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품들도 지금 인류 제품으로 이미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은요, 그 할인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이런 데에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이거 그 정문 막 들어서자마자 원가 이하로 파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미끼 상품으로 진열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격이 싸야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이거 삼성 제일 깊은데 제일 높은 가격 달고 있습니다. LG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 지금 가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품질이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수출이 이렇게까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그만큼 또 경기 부진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성장 동력 산업도 없다고 그러죠. 10년 후에 무얼 해서 먹고 살 거를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산업 없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입니다.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작년 11월경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5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109개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1년에 6,000%인 회사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나 더 큰, 경제 규모가 7배나 더 큰 일본은 불과 70여 개 등록시켰을 따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중국조차도 80여 개만 등록시켰습니다. 기업체 수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10배 이상 차이네요. 우리나라 이 109개, 이런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바로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들이 무슨 제품 생산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소할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우리 동력 산업이에요. 우리가 눈에 못 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주변에서 곳곳에서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가니까 수출에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대기업 수출만 잘 된다. 일부 품목만 수출이 잘 된다.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다. 원천 기술이 없다. 많이 들은 얘기죠.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대기업 수출만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해에 그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2%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2%포인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율로는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 높아야 비중은 겨우 2%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소기업 수출만 잘 됐던 거예요. 일부 품목만 수출이 잘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 뭔지 모르시죠? 일반 기계류입니다. 선박, 자동차 이런 수송기계 뺀 일반 기계류들입니다. 그 일반 기계류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 영등포의 그 조그만 가게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수출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품목만 수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 그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수출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거 현대자동차가 다 만듭니까? 선박은 또 어떻고요?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이 잘 돼도 국내에 파급 효과가 적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좀 열을 받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에 전화해보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주력 품목 뭡니까? 핸드폰. 전화해서 핸드폰 그 수입 의존도가 과거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만 물어봐도 저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거의 90% 넘어가요. 과거에는요 50%도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다.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황우석 교수가 정부 지원비를 얻기 위해서 관청에 쫓아다니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원천 기술 쪽에 연구하는 사람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자청하냐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이 뭐 여러분들 네이처나 뭐 이런 세계적인 유명 과학 학술지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우리 학자들이 뭘 발표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지금 원천 기술에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게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중국이 곧 쫓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뒤만 보냔 말이에요. 앞을 보면 안 됩니까?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도전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좀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나라 바로 옆에 세계 최대 인구의 시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하늘의 혜택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는 중국 덕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 추이입니다. 99년에 50억 달러도 안 됐던 게 작년에 20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예요. 중국 통계는 저기 어떻게 나왔냐? 400억 달러가 넘어요. 중국 사람들 통상협상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미국에서 애써 벌어도 한국에 다 쏟아붓는다.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경제 위기설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이 위기설을 대두한 때가 더 진짜 너무 악의적이에요. 경기가 진짜로 부진한 해에는 위기설이 없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쳐오던 때, 외환위기가 진행되던 때 경제 위기설이 여러분 귀에 들어왔었습니까? 3.8% 성장한 2001년, 3.1% 성장한 2003년도 우리나라 유명 신문들 일면에 실린 경제면 한번 쭉 한번 뒤져보십시오. 경제 위기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그러면 경제 위기설이 대두했냐? 경기가 호조를 보이거나 급상승할 때에 경제 위기설이 꼭 대두했습니다. 8.5% 성장한 2000년 하반기부터 7.0% 성장한 2002년 하반기부터 경제 위기설이 대두합니다. 그리고 2003년 말, 그러니까 4,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해서 연율로 12.7% 성장할 때 그때 또 경제 위기설이 대두합니다. 자, 경제 위기설을 어떻게 퍼뜨렸는가 대표적인 사례를 빨리 읽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어떤 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만 제가 읽겠습니다. 올해 수출 전망 어둡다. 무너지는 재래시장. 건설업계 대공황. 지방경제가 무너진다. 국내 부품업계 비상. 경제경보. 경제 다시 위기인가. 그 신문의 연초 사설에 올해는 7%만 성장해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해 8.5% 성장한 해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또 경제 위기설이 극성을 부렸죠.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이거 한번 보세요. 2003년도 3.1% 성장해서 2004년도 4.6% 성장했습니다. 경기가 상승한 겁니까? 하강한 겁니까? 상승했죠. 근데 어떻게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경기가 부진하다고 느꼈죠? 그게 사실이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면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찜질방에 모셔두고도 제가 얼마든지 발발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서 춥다 주문을 10번만 외우면 발발 떨 겁니다. 이 최면 효과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4.6%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아까 제가 잠재 성장률 얼마라 그랬죠? 7% 이상이라 그랬죠?
내 능력으로 하루에 한 70km 갈 수 있는데, 70km 이상 갈 수 있는데, 46km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간 것 같지 않겠죠?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수가 극단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시장통의 음식점들은 점심시간에 손님 한 팀만 받아도 다행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또 뭡니까? 작년에 우리 국민소득 3.8%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는 0.5%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지금 공부한 지 40년 가까이 돼가지만 이런 사례를 세계 경제사를 다 뒤적여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가 줄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기업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죠. 설비 투자는 3.8%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의 2배 정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설비 투자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절반은 좀 넘습니다. 설비 투자가 저렇게 부진했습니다. 그러니 경기가 부진할 수밖에 없죠, 내수가. 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 위기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연구소들이 하반기 이후에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려 왔습니다. 지금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경기가 계속 하강했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최근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연율로 환산한 겁니다. 2000년, 그러니까 2004년 작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하강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연구소들이 우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성장률이 올랐죠.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또 꺾인 걸로 봐야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한 이면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설이 주중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조업 일수가 3일 정도 짧습니다. 3일 조금 넘게 짧습니다. 이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경기가 죽은 건 아닙니다. 경제 위기설의 해악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설이 대두하면 경기는 반드시 추락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 벌어가죠. 4월 달에만 24조 원 빼갔다 그러죠.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 외국인 지분이 5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겁니다. 우리 경제에 장래가 밝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믿고 투자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 전문가들, 언론 총동원돼서 경제 위기라 그러니까 막 주식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만큼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심각하죠?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이 50% 넘습니다. 이거 잘 풀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짐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도 그걸 잘 풀어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는 가계부채의 GDP 비율이 50% 정도였었는데 이게 80년대 말에는
70%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주로 하던 주택대부조합,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저축은행 이런 정도 될 겁니다. 그 주택대부조합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상업은행들도 상당수가 망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0년대에 초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가계대출이 그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경기를 먼저 살렸습니다. 경기를 살려놓으니까 가계대출 문제가 점점 그 심각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로 미국 경제가 큰일 났다는 얘기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반대로 했죠? 가계대출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니까 가계대출 비율을 대폭 축소했죠?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죠?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대두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대폭 축소했죠? 경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가 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데에는 이런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더라도 그거를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경제학 쉽습니다. 경제 문제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 얘기를 굳이 첫 강의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이 분위기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 강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받을까요? 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예,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부 유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외국 자본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의심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맹이만 쏙 뽑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국부 유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량 기업도 새우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를 잘 안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외국인이 전액 투자한 회사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져갑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량 기업이 아니더라도 매출액의 약 40%의 국부를 창출해 줍니다. 부가가치 지금 그러니까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국부를 국내에 창출해 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거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국부 유출, 다시 말씀드려서 외자 유치에 열심히 노력한 나라일수록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